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JTBC 토론회에서 벌어졌던 동성애 공방이 어제 하루 계속 이슈가 됐습니다. 애초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이슈를 제기했고 그 이슈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득이 될 것인가 하는 선거공학적 계산과는 무관하게 이 이슈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등장했다는 자체는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대선 당락을 가르는 키워드는 수십 년째 지역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에서 겨우 2개의 키워드가 수십 년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동성애 이슈는 이미 수십 년간 논쟁되어 왔던 서구사회조차 여전히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일 정도로 복합적인 이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종교와 상식, 인권과 법, 그리고 혐오와 사회적 감수성의 관점에서 다음 대선에서도 이 이슈가 계속 등장해 논쟁되어지길 개인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한 사회의 집단적 성숙도는 얼마나 다양한 이슈가 얼마나 폭넓고 진지하게 논쟁되어지는가에 달려있으니까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주한미군이 운영할 사드 장비가 어제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반입됐습니다. 대선 전에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군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만약에 1주 후에, 2주 후에 배치될 거였다면 이렇게 설명 안 했겠죠. 예. 군도 다음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안보 보좌관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음 대통령과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사안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바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미국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강력히 요청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다음 정부에서 이제 철저히 따져야지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후보들은 당연히 입장을 내놨죠? 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했습니다. 다른 쭉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뜻을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는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 대신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오랫동안 찬성해왔던 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일방적인 기습 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천 무효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컷이 있으니까 각 후보에게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정수력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요.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자, 한 번에 쭉 연결해서 들려드렸네요. 심상정 후보는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지금, 어제까지는 컷이 따로 없었어요. 네. 오늘 따로 입장이 나오면 내일 소개되기도 하고. 본인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입장대로 말을 했죠, 거의. 예. 네, 그렇죠. 심상정 후보 음성이 없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차기 정부에서 사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명확한 입장 밝혀달라라고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살짝 다른 그러니까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생각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따로 했어요. 이제 찬성 입장이긴 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전격 반입은 문제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드 문제는 그래서 아마 다음 토론, 남은 두 번 토론회에서 지금까지하고는 또 양상이 다른 논쟁이 오가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다음 정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찬반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미 들어온 거니까,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자, 네, 물론 남은 토론회가 경제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슈들을 한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이 할 말이 있어 하게 될 때, 토론 사회자들이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네. 유일하게 손석희 사장만 그걸 이제 계속 커팅했고, 예, 개입해서. 예, 물론 룰대로 하자고, 원래 약속한 대로. 거기서도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사법정책 관련이라면서 정치권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번의 토론회가 이제 선관위 주간 토론회고, 그리고 손석희 사장 정도로 토론을 개입해서 정리할 만한 사실 그런 역량이나 방송 경험이나 캐릭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좀 아무 이슈나 막 등장할 겁니다. 예. 자, 각 후보들의 어제 하루 행보 좀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안보 행보를 통해서 안정감 있는 후보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군, 경찰,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안보특보단 출정식에 참석해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거수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삼국지 백전노장 황충이 자신의 품에 왔다라면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1000명의 황충과 함께 진짜 안보정권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출정식에 또, 혼란이 있었죠. 예. 네, 성소수자 회원 10명 가까이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연행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경찰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처벌에 반대한다고 하긴 했는데, 현행무역으로 잡혔으니까요. 이 이슈는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판을 전체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이 이슈가 그렇다고 사라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후보는요? 홍준표 후보는 대구 찾아서 지지 호소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TK표를 다지겠다라는 건데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보수층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대지응분제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80%만 복원하면 이깁니다. 지금 급속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선에 나왔을 때 마약을 했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고백을 한 자매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거 다 용서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준표 후보 특유의 화법입니다. 네. 네. 이게 용서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일인데, 네. 비교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칭 대지응분제 논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뭐랄까요, 돌파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 사안을 어쨌든 돌파해내고 있긴 합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면. 자, 다음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에 처음으로 강원도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마크롱 프랑스 대선 후보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1번 당, 2번 당 모두 비판했습니다.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원내 의석 하나도 없는 신생 중도정당 후보입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의 60년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대선에서도 국민들께서 그 같은 대변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 깨부셔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프랑스 대선을 직접 언급한 우리
후보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예. 프랑스 대선의 의미를 짚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제 본인이 이제 의원수가 너무 적지 않냐라는 공격을 받는 데 대해서 프랑스 대선을 들어서 이제 반론을 한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보 단일화 이야기하는 쪽이 음해하는 쪽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바른정당이 음해를 한다는 건가요? 네. 아마도 이제 후보 단일화 할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이 하는 얘기겠죠. 예. 자, 다음 후보요. 네, 유승민 후보는 최근 단일화 논의에 다시 한번 완주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예. 어제 서울에서 유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일일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질문을 직접 받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바른정당의 첫 번째 대통령 후보인데 우리 아직 시끌시끌하고 내부에서도 저는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만 보고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저 길로 옳은 길로 가라 그러면 제 용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했던 유세 현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가장 뭐랄까 이 단일화 국면에서 분명한 얘기는 뭐냐면 5월 9일 날 투표소에 가면 내 이름이 있을 거다. 예. 그렇죠.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쇄될 지금 이제 단일화 시한을 그때로 잡았는데 29일요. 예, 나는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예. 투표소에 가면 내 이름이 있을 거다. 예.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울산 찾았습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라는 곳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는데 이것은 국내 8개 조선소 노조가 연대한 단체입니다. 또 협약식 직후에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한 20대 남성이 TV토론에서 성소수자 편에서 시간 할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발언하자 심 후보가 해당 남성을 껴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또 탈핵운동 관련해서 탈핵하겠다라는 서명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가 자기 지지층만 정확히 자극한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 역시 자기 지지층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유세를 해보면,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30km 이내에는 비상계획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30km 내에 370만이 살아요. 그 다음에 월성 30km 안에는 130만이 살아요. 그 안에 다 월수상 보리 비상계획 구역에 우리 울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네. 원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최고 피해 주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울산에 가서 사실 울산의 이 현장에는 이제 조선업종 노조연대 그렇죠. 정책 협약식 맺는 곳에 가서 조선업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 네, 했습니다. 부울경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약식도 했습니다. 자, 각 후보들의 컷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주요한 발언들이 있었는지 짚어봤고요. 자, 지금 최순실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죠. 네, 뇌물죄와 관련된 게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뇌물죄와 관련된 재판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뉴스로 들었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으로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참 특검에서 나왔던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정과 부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전 자택에 돈이 있다라는 장시호 씨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특검 가서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공판에서 나온 이제 증언 중에, 기자들이 캐치한 대목인데,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돈으로 결국 그 정유라 씨와 그 딸을, 학교도 보내고 평생, 여기서 평생이 중요한 거죠. 평생을 그 돈으로, 키워주라는 건데, 평생이면 얼마일까요? 본인, 정유라 씨하고, 그리고 그 자녀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일가의 씀씀이로 보자면, 이게 10억, 20억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10억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네, 모녀가. 손자가 어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집안의 씀씀이로 보면 몇백억에서 막 1,0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성완종 당시 사건 때 비타오백에 가득 채우면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5만원권으로. 네,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박스에 대충 10억,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금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금고가 커봐야 아마 사과박스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네. 10개 들어가도 100억대인데, 100억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로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을까. 예. 5만원권으로 그 금고를 가득 채웠다.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쪽 집안의 규모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현금도 있고 뭐 채권이나 혹은 금괴 이런 형태가 아닐까. 그거를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뺐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좀 압수수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대면 조사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놓쳤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없어졌겠죠. 아마도. 이미 또 그 집을 팔았고요. 팔았던 것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장시호 씨의 지금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이라면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고 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났냐고 할 수 해명이 안 되니까 출처가 집을 팔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사라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게이트 관련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별도의 특검이 혹은 법률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간단하게 정하면요. 네, 박채윤 씨도 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8일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박채윤 부부 사업에 특혜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채윤 씨는 특허 분쟁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직접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진술이에요. 제가 보기엔.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 부탁드렸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 보면 본인은 특허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허 분쟁 자료 가져오라고 요청해가지고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특허 분쟁의 당사자인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중소기업 지원인이 이런 걸 붙일 수도 없어요. 개인 의원인데 그죠? 개인 의원의 이권 분쟁인데 대통령이 왜 걱정을 해서 거꾸로 대통령이 그거 가져오라고 했느냐. 갖다 준 게 아니라 요청을.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건데 과거에 최순실 씨가 중국, 중동 여기에 이제 미용 성형 센터 프랜차이즈를 진출하려는 사업을 계속 구상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죠. 무리하게 중국 VIP도 막 그런 치수를 해준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외교상의 무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자신의 이권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권 사업인 그리고 이권 사업이 분쟁에 걸렸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개인 의원이 겪고 있는 작은 분쟁을 가져보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사업의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최순실 씨의 노력이었고 예. 그 구상 속에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또 찾아낼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특검이 밝혀낸 거는 사실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 둘입니다.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갑자기 또 특전사 출신을 들고 나오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저는 사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고요. 예. 지금 빨간마우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다 제 제자들인데요. 예. 근데 문재인 후보와 저는 정권 교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 공동체인데 문재인이가 안민석이고 안민석이가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보 맡겨주시면은 전쟁 억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돈 주고 돈이나 백으로 군대 빠지고 총 쏠 줄 모르는 그런 대통령에게 안보 맡겨서 되겠습니까? 총 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의관들은 총 안 써요. 아니, 그래도 사주훈련 단기 사병들 지금 총 주면 총 못 쏠 거요? 아니, 그래도 입대해서 훈련 받고. 김성태 의원님은 방위 출신 아니세요? 늘 그렇게 군사훈련 하잖아요. 안민석 의원 부인이 그렇게 좀 겸손하고 사람이 좀 진중해지라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겸손하지 않고 진중하지 않은 자세로. 아니 궁금해요. 방위들도 총 연습합니까? 예? 1970년대 나는 군대 생활을 동부전선에서 한 사람이에요. 육군 병장으로 그도 35개월 동안 해냈어요. 저는 40개월 공군 장교했습니다. 그게 그만하시고요. 궁금하지 않고요. 두 분이. 봉급은 많이 받았겠네.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낙하산 점프 훈련했습니다. 점프 훈련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겠지 뭘. 자, 빨간 마루아들이 다 제 제자들입니다. 아무튼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부를 맡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양 후보 빙의 토론을 한번 할까요? 잠시 후에.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바른정당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몇 갈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이 세 갈래는 기본이라고 기본이라고 없는 집안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어요. 또 겸손을 하려니까 말이야. 죄송합니다. 바른정당 무슨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공동체라고요? 이제 참 저 공동체도 이제 또 볼만하겠네. 근데 콩가루 집안이 나서서 후보 단일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 되겠어요. 이게 바른정당은 밖에서 공격을 안 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세 갈래가 어떻게 갈려져 있습니까? 사실상 갈라질 갈래라도 있어요? 분당하고 창당을 해서 좀 따뜻하고 깨끗한 그런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특히 유승민 후보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국민들은 이런 새로운 보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는커녕 여전히 고정적인 3% 거의 무관심 때에 비슷한 그런 관심은 많이 가져지는데 그 관심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관심이 지지율로 이렇게 전환되지는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이 저희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보수의 지향점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만은 국민들이 니네들 이야기하는 거 그 현실적이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국민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쫓는 게
또 우리들의 새로운 보수 가치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세 갈래가 어떻게 갈립니까? 하나는 뭐 그렇지만은 완주. 유승민 후보가 계속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네. 하나는 뭐 국민의당과 또 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기류는 안민석 의원이 늘 위장의원 관계라고 늘 밝히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다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세 갈래 길이 있겠죠. 누가 어떤 어느 새가 제일 강하죠 지금? 어느 새가 굳이 강한 걸 뭐 이렇게 뭐 계량치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팽팽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번 의원총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네. 33명의 의원 중에 외국 출장 가고 이런 의원들 한 2명 빼고는 발언자 중에서 이 3자 단일화 그러니까 반문 패권 저지를 위한 3자 단일화? 3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쪽의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원들은 한 대략 7명, 7, 8명 선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20명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벌써 TV 토론에서도 당사자도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3자 대상이 되는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단일을 주관하는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범보수 연합 뭐 이런 단체에서 각 후보 진영이 한꺼번에 모여서 뭐 단일화 논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입장의 차이가 크니까 각 당별로 어제는 바른정당, 오늘은 자유한국당, 내일은 국민의당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입장을 들어서 조율을 좀 시도하는 방식이에요. 물밑에서 뭐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까지 여러 행위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밝혀드리는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금 저 방식의 인식과 이 상황 인식과 또 대처 방식은 결코 집권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한 10여일 전에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와 대응할 수 있는 또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직까지 바람까지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 메시지를 보냈으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집권, 수권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 지금 한참. 그게 바로 민주당이 참 이번 대선 전력 좋아요. 저 40석 의석 가지고 국정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새누리당 157석 가지고도 헤매고 그랬는데 우리도 120석 가지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먹혀요. 근데 여전히 40석밖에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저 주장하면은 그때도 국민들이 다 뒷받침해준다. 아니 대통령 뽑아주려고 국정 운영까지도 국민들이 끝까지 뒷받침해줍니까?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관계도 그렇게 국민들이 다 해결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찌 보면은 좀 안이한 인식 자체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맹자린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요. 맹자왈.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지만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무기로 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2강 구도가 1강 1중 3약 구도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질 것 같으니까 이 선거공학적인 일종의 꼼수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오로지
반문으로 단일화하겠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면은 소위 말하는 적폐연대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명분 약한 이 단일화 여기 대해서 별다른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참 좀 전에 지금 제 친구 단기사병 출신의 제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저도 그 지적하려고 했는데. 단기사병도 이 사격 연습을 했다.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군사훈련을 다 받으니까요. 단기사병이 안보를 지킨 역할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면 안민석도 역풍 맞을 것이다. 단기사병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그 막강한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제 주위에서도 제가 오산이기 때문에 오산 비행장에 거기 단기사병 그 다닌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격 연습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취지는 그래도 안보를 맡기는 데 있어가지고 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거는 어떤 뭐 훈련도 세게 받았고 또 젊은 시절에 그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스스로가 단련되고 검증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후보에게 국방과 안보를 맡기시면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사병이나, 안민석 의원님, 이 방송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대리 지금 토론자로 여기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맨날 안민석 의원은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문재인 후보하고 공동체가, 아까 무슨 공동체요? 정권교체 및 공동운명체. 정권교체 및 운영 공동체. 그래서 이제 교육부 총리 따놨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방송에서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갖다 지지 찬동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건데요. 정권 교체가 되는 순간 저는 백의 종군할 겁니다. 어떠한 직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근데 그거는 맡길 의사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말씀하셔야지. 설사 국무총리 자리가 제안와도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말씀하셔야 되고. 아니, 단기사병 문제는, 단순히 시력이나 뭐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을 충분히 받고 자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고. 아니, 단기사병의 역할이 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과 특전사를 강조하시는 것만 했었어야. 사격 연습도 했다고 제 친구가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집안 형편이 좋지를 못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사병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사연이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 골목골목과 또 시장가, 예? 지역에 또 안보를 이 사람들이 최일선에서 지켰어요. 단기사병을 무시하는 입장은 아까 공동체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도 단기사병에 대한 인식이 안민석 의원하고 같으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단기사병에 대한 그런 오해할 만한 발언이었다면 사과드리고요. 단기사병도 기초 군사 교육 다 받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네. 자, 역시 민주당은 안보 정당으로서는 절대 구색을 갖출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역공을. 각성하세요,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단기사병 출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는 뭐 이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방송 끝나기 전에 또 한 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수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예. 특전사를 강조하려다가, 예. 자, 그런데. 우리 후보 너무 띄워드리려다가. 예, 그러니까요. 무리하셨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방송 끝날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더 사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자, 그건 그거고, JTBC 토론을 보신 총평을 하시잖아요. 네. 큰 이슈였습니까?
아무래도 스탠딩 토론회를 2차례 한 이후에 또 좌석에서 앉아서 하는 토론이다 보니까 여유로움은 갖췄지만은 후보 간의 긴장감은 훨씬 떨어졌다. 또 지난 토론회 때 네거티브가 난무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부 있었어요. 후보들마다 참 이건 금방 인식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밋밋한 토론회가 됐다는 그런 또 평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회자의 매끄럽고 여유로운 어떤 그런 진행은 좀 돋보였습니다. 사회자가 승자였다는 취지인 것 같고. 토론이 주제나 룰에 벗어날 땐 과감하게 이걸 개입을 해줘요.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그걸 잘한 거예요. 또 후보 간의 감정이 격해지거나 토론이 경직된다 싶으면은 그 손석희 사장 같지 않게 또 농담과 센스 있는 그런 발언으로 분위기를 환기시켰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가 가장 못했다는 평가가 또 대체적인 여론이에요. 홍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제일 못했다. 대선 판세가 문재인 후보 일강 구도로 굳어져 간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그에 따른 자신감이 지나쳐서 오만과 독선의 행태로 표출돼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보세요가 그 뭡니까 이보세요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한테도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제가 참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보세요 뭐 이런 소리는 잘 안 합니다. 아니님 그러지. 근데 그거는 문재인 후보께서 그는 좀 적절치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홍준표 후보도 한 살에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버르장 없는 또 그러니까 나이 문제가 지금 야기된데 또 집의 나이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해도 관계없다는 건데. 안민석 의원님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단기사변 발언했다가 지금 혼나시는 중이어가지고. 발언을 아주 아니, 제가 그런 사과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우리 관련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토론을 보면서요. 기가 많이 죽으셔가지고. 네. 그 문재인 후보에게 이 질문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비해서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의 성격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 인내력 테스트 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성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잘 참는 걸 보고서 그런 선방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는 현금을 챙기고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엄을 챙겼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자꾸 김성태 의원님이 디스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좀 토론회를 보면 볼수록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도 있지만은 좀 깜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 깜이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갈수록 들게 하는 태도라든지 또 상대방에 대한 질문을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가지고 그런 깜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이제 갈수록 드는데요. 제가 이제 말도 좀 꼬이시고 지금 1+1 안철수 후보 관련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네네. 제가 이것을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 관계자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 2011년 당시에 이 인사를 책임졌던 서울대 당시에 오모 총장님 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총장님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그분 말씀이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모라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부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한림원 원장 하시는 분인데요. 이모라는 그분이 다 해가지고 뽑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모라는 분을 만났어요.
직접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인사를 저 박사님께서 다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다 주도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영어로 frankly, 솔직히 그 70세 되시는 분의 말씀을 저는 뭐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총장이 안철수를 뽑아라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서울 의대 출신이에요. 당신이 선배니까 안철수를 만나서 이것을 잘 이야기 결과를 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네,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분 사이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두 분 사이의 이야기가 네. 너무나 달라서 이것은 대선 끝나가도 이 임용특혜에 대한 좀 진실을 밝혀서 안철수 후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걸 풀어드리고 이게 만약에 뭔가 그 서울대조차도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 무리한 인사가 진행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진상이 또 규명돼야 될 그런 성격일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안민석 의원은 그래도 양념처럼 최순실 이야기를 중간중간 끼워 넣어야 활력과 또 용기를 가지고 잘 리드해 나가는데 지금 뭐 갑자기 문재인 후보하고 정권 교체 공동체로서의 그 상당히 안 해본 역할이거든요, 이때까지. 자중해야 되고 좀 상당히 정제된 발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꼬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보만 해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저분이 수도권 내리 사선하면서 한 번도 제 이야기는 특정 단기 후보 사병 군의관 줄을 서지 않아가지고 장교 상당히 의미가 특전사 있는 건데. 나름대로 고유의 국방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특전사 출신이 더 천하의 우리가 안민수가 이 안보를 더 잘할 수 방위 있다는 문제의 그러한 이야기를 발언이 하다 좀 보니까 잘못됐다고 좀 다소 오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자꾸 그걸 가지고 물고 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되지 답답해. 않는 문재인 후보하고의 정책도 운영 공동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조금 있으면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민석 의원 같이 아니 틀린 게요. 균형진 4년 전에 저희들이 대선 치를 때는 당하고 후보가 분리돼서 선거운동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좀 집안이 지금 단합이 잘 되고 있어서 선거 결과를 떠나서 어떤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JTBC 토론에서도요 가장 독보적인 활동은 의원님 독보적 아니고요. 독보적인 활동은 역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였어요. 네. 그런데 자꾸 사퇴하라고 하십니까? 그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이나 또 3년 육아 후지 같은 그런 공약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도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많이 준비됐다는 걸 타 후보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좋은 토론회 이후의 평가도 가장 잘했다고 해주는데 지지율로는 또 연결한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사표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쇄되기 전까지 단일화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번 같이 투표용지 인쇄 전에 이런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후보가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명 거기 빼놔봤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3자 후보 단일화는 29일 시한이 넘어도 진정으로 이제는 29일도 넘겨서 진정으로 문재인 집권 저지를 위한 어떤 3자 후보 단일화가 뜻을 맞추면은 언제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권 능력과 집권 의지가 현저하게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집권 의지는 강력한데 그 방법론이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집권 능력과 의지라고 했어요. 의지를 가지면은 자신도 아닌 다른 당에서 아무리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 측에서 단일화 요구를 해서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당에서는 자기가 가장 지지가 높은데 가장 자신이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열을 확대하고 만일 본인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길 싫어한다면은 사실상 호남표 일부하고 중도 보수 일부 표 끌어안고 있다가 그럼 문재인 후보 사실상 당선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그러니까 29일 하지 않는가 하는 저는 의심을 가져요. 29일 데드라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지나고 나서도 계속 단일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 계속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자세라면은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 당선을 돕는 방조자 내지는 방관자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일단 다시 한번 3번째 우리 단기사병과 우리 군의가 추진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명분 없는 단일화, 문재인 반대를 위한 이 단일화.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선이 중간 전입니다. 자, 현재까지의 판세 각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각 후보 캠프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요새 굉장히 여기저기서 나타나시는데요. 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부터 잠깐 여쭤보자면. 예. 의원님이, 소위 지금은 비문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도 하지 않지만, 네. 비문 진영의 어떤 상징처럼 여러 언론이 보도를 해왔고, 의원님도,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문재인 후보 가장 가까이서, 유세를 지원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후보께서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실한 요구라면은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네. 그런데 왜 압승을 해야 하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 개혁을 위해서. 이 개혁이라는 것이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 하면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어떤 그 저항을 막아내는 힘은 곧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 이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유세를 같이 하시면서 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판단이나 또는 인상이나 이해나 바뀌셨나요? 좀 바뀌셨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유연해지셨고요.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역설적으로 국가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후보 자신도 굉장히 그 신념을 확고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바뀐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답변으로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의원님이 가까이서 보시기에 유세를 같이 하시다 보니 의원님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2012년 대선 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후보와 호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후보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과 후보와의 어떤 그 소통 문제라든가 또 후보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저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좀 경험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후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각 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후보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후보 주변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그 생각과 변화를 제가 요구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후보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후보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생각과 변화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후보와 호흡을 같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방점을 찍고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한 소통을 하려는 노력 같은 것을 좀 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이 있었었는데요. 네. 요즘 이제 보면은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도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2012년 문제인가 2017년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든 뭐 변화했나요? 2012년보다 2017년의 문재인은 좀 더 단단해졌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단해지면서 유연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단과 유연이 반대의 개념인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 원칙이 분명하고, 심지가 굳으면, 그 어떠한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본인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은 이제 이현주 의원에 이어서 이현주 의원보다 앞서 탈당했던 이제 최명길 네. 의원이 국민의당 입당했지 않습니까? 예.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당에 갔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어떤 의견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또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김종인 전 대표와 가깝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네.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후원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까지로는 네. 김종인 대표께서 국가의 어른으로서 큰 어른으로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상황이 변하면 또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종인 전 대표의 그런 지지 발언이나 그런 것이 이제 그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미 이제 제가 거의 전국을 강원도하고 몇 군데를 빼고는 다 다녀봤는데요. 네. 이미 그 문재인 후보가 시대 정신이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지 표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고 사항은 될 수는 있겠죠. 네. 전체 판세를 흔들지는 못하고 참고 정도 될 것이다. 네. 표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예. 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양강구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여론조사 수치로 네. 대부분 그래서 1강 1중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렇게들 보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져서 부동층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어딘가로 다시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는 경주, 구미,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확연하게 느낀 거는요. 이 경주, 대구, 구미 분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어느 사람을 찍어야 되느냐. 이제 일종의 우리가 물건을 고르기 위한 왜 우리 마음의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쭉 이것이 옮겨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쭉 다니다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약간 보였다가, 이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거 도대체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과연 지금
홍준표 후보를 찍어줘야 되냐, 문재인 후보를 찍어줘야 되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적인 어떤 그 생각에 잠겨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은 홍준표 후보를 찍어줬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홍준표 후보를 찍어줘서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거대한 물결의 그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맨 꼴찌에 서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문재인 후보 기호 1번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 표심도 안철수 후보에서 떠나서 홍준표 후보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후보에게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세.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지지율이 자신한테 몰릴 것이다.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전통적인 양강구도,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양강구도로 선거를 막판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략이고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지지세가 상승 국면인 건 맞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약간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2번, 3번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안철수 후보에게 확 쏠렸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에도 확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지 않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그 논리에서 그 판단의 근거를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단일화 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단일화 시도요? 예.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훌륭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정당의 존립 근거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쉽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다고 여전히 보시는 거예요? 네, 없지는 않습니다. 뭐 생각해볼 카드죠. 그러나 그것이 또 미치는 후유증, 그 후의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 일이 이렇게 쉬울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조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3자 원샷은 뭐 공이 다 어려울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의 가능성과 이제 바른당과 국민의당과의 가능성 이 두 가지 정도가 그나마 남아있는 가능성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 정당의 문제는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해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합치는 순간 호남 분들이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철회할 거고요. 저는 바른정당하고의 관계도 그러한 어떤 제로섬 게임, 시속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해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은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은 서로가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될 뿐이다라고 지금 그런 정도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세력이 다시 합친다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같이 합치게 되는 그런 또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어떤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막판에 남아있는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북풍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황교안 국무총리의 그 사드 배치 문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뭐 안보 상황 또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제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한반도의 긴장 고조 문제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부풀리기를 한다든가 이러한 그 황교안 국무총리의 어떤 그런 태도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 그런 빌미를 제공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네. 결국 막판에는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카드였던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총공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우려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 통합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선과는 상관없는 질문인데, 대선이 이제 2주 후에 끝날 테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혹시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나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대선 후에 바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내일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뻔한 시사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뉴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대선 급조 코너입니다.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기관 두 대표님 간의 코너와 마찬가지로 대선 판읽기 대선 급조 코너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가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 이상 거의 2주 됐나요? 예, 2주 가량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데일리를 조사하기 때문에 예. 데일리로 매일 합니다. 네. 대선 선거 기간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초반 2주를 발표를 못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정당 후보 확정 직후 그리고 지금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정작 발표를 못했습니다. 2주간은 여러 가지로 해두죠. 여러 가지 이유로 리얼미터 조사를 하는데 발표를 한 번도 못했어요. 드디어 그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게 오늘이죠. 오늘 처음이죠. 예, 오늘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럼 지난 2주간을 짧게 한번 추억해서 짚어볼까요? 예, 2주간 저희들이 발표를 못해서 조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일간 조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놀랍지 않은데요. 일단 현재 기준의 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4.4%,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2.8%입니다. 5.6%포인트 하락했고요. 이거를 숫자를 처음 들으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리얼미터가 2주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씩 이야기를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크게 격차가 벌어졌네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월 2주차에 34.4%로 가장 주간 집계로 해서 최고치를 찍었는데 저지난주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못했죠. 그때는 28.4%로 떨어졌고 이거는 이제 대중들께서 모르시는 거고 오늘 22.8%로 다시 한 5%, 6% 정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난 발표하지 못한 2주간의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었던 거네요. 예, 일간으로 보면 그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사일 기준으로 해서 8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 초반에 8일 초반에 아주 급등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4월 10일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튿날 11일부터 어제 조사까지 조사일 기준 11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상승한 날보다 더 길게 하락하고 있는 건데 네네. 상승이 워낙 단기간에 그래프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그보다는 완만하지만 이제 하락 국면이다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게 출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만 해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 조사가 모든 유무선 비율이라든지 그 다른 조사 방법의 혼용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가끔 조사가 불안정하지만 가끔 튄다는 표현으로 해서 좀 오르고 내림이 있는데 이번 한 2주 기간 동안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이
그 유치원 발언 때인가요? 맞습니다. 단설 유치원 그 축소 논란이지요. 예. 논란인데 그것이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유치원 발언 하나로 이렇게까지 시작이 그렇다는 거죠. 예, 시작은 그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토론에도 작용했겠고. 예.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요? 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5%포인트 상승을 해서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2.5%는 지난주 기준인 거죠, 리얼미터? 맞습니다. 예. 그래서 13%는 이제 그 자신의 최고치이고 일간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거꾸로 지난 2주간 일간 꾸준히 상승해 왔나요? 맞습니다.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하락 국면의 그래프 기울기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정반대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주까지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에서 1위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보수층에서의 지지세는 예. 근데 이번 주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 보수층만 따로 조사하면 보수층만 따로 보면은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TK나 PK 영남권이죠. 그 영남권에서 20%대 전후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당 지지층이죠.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80% 이상을 넘어서 이전에는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가 거의 한 30% 전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당 지지층과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 할 때마다 홍준표 후보의 토론 방식이나 또는 화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고 하면 왜 잘한다는 건지 잘 이해 못하거나 보수층의 시각, 보수층의 어떤 의제랄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국민 평균으로 가볼 게 아니라 자기 지지층에 정확하게 호소한다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토론을 잘했다는 그렇게 표현해 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치로도 입증이 되네요. 계속해서 자기 지지층을 계속 다시 끌어모아서 자유한국당 지지층 거의 다시 다 모았네요. 보통 지금 안 후보를 포함해서 문 후보가 자당 지지층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 90% 정도 내외입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낮지만 정당 후보 확정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당 지지층이 안 후보로 상당히 많이 몰려갔다는 측면에서는 80%를 회복한 것은 상당히 많이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쪽도 지금 나쁘지 않죠. 예, 심상정 후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놀라운 결과인데 주중 집계로 해서 7.5%가 나왔고 어제 일간으로는 8.2%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최고치죠. 예, 최고치입니다. 8%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8%대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예, 다른 여론조사 어제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도 심상정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5.4%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머물렀던 표가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와중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 주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층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심, 유 후보들이 상승한 폭은 거의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탈한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홍준표 후보로부터 만약에 이탈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한테는 안 갈 것 같은데 가는 층이 있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부터 심상정 후보한테는 안 갈 것 같은데 가는 층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드리면은 보수층에서 낮긴 하지만 문 후보가 한 1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조사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 조사에도 그렇고 안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수의 조사 결과가 문 후보가 1위로 나온 바가 있거든요. 지지율이 1위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예, 보수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이들 보수층의 어떤 여러 가지 의제에서 심리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칼로 딱 자를 수 없는 것은 보수라고 하더라도 진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장 그 반대편 끝에 있다고 생각되는 심상정 후보한테도 표가 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는 하나의 색깔, 진보는 하나의 색깔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뭐랄까요, 지지율 변동이 크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상당히 큽니다. 지금 2주 만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조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결과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놀랍지 않은데 지금 2주 만에 발표되는 이 시점에서는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10%에서 한 15%대까지는 발표됐는데 격차가 지금은 이게 20%거든요. 네. 네. 굉장히 큰 격차고 이 추세라면 2번, 3번, 그러니까 1번, 2번 골든 크로스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 네. 2번, 3번 골든 크로스도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지지율 격차가 단자릿수로, 그러니까 홍 후보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차이가. 예, 1000명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오차 범위가 3.1%포인트인데, 그러니까 6.2% 포인트 범위 안에 들면은 지지율이 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자릿수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면 요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제가 예상해 볼 때는 홍 후보와 안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사실은 대응 전략을 문재인 후보를 바라볼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바라보고 네. 대응 전략을 캠프에 세워야 할 시점이 된 것도 같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또 기세가 올라와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전략이 나오겠네요. 안 후보님의 캠프에서는 이제 기존에 결집시켰던 보수층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전을 시키려면은 문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층을 뺏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뺏어오는 그 이전에 보수층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흔히 이제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적극 투표층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1, 2위 후보가 호남에서 표심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호남의 표심. 네.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요. 대구 경북의 표심.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보지 않습니까? 네네. 세 가지를 간단히 짚어주시죠. 먼저 적극 투표층으로 보면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분들만 모아서 지지율을 보면 문 후보가 47.8%, 안 후보가 21.7%. 그러니까 문 후보는 조금 더 높아지고 안 후보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격차는 아까는 격차가 21.6%포인트 차였는데 적극 투표층에서는 26.1%포인트로 벌어집니다. 나머지 이제 홍 후보나 심 후보, 유 후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표의 충성도가 안 후보가 떨어진다고 계속 지적해 왔는데 실제 적극 투표층을 조사해보면 실제 그러네요. 예, 호남에서 살펴보면 이번 주 바른정당 발로 해서 삼자 단일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 호남에서 많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보면 문 후보가 호남에서 55.3%, 그리고 안 후보가 31.1%.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안 후보가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단일화 이슈는 안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네요. 예. 확실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3자 모두가 중요한 지역인데 대구 경북에서 문 후보가 1위로 올랐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요? 예, 맞습니다. 29.4%로 1위로 올랐었고 2위가 25.5%. 그러니까 이전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안 후보가 상당한 폭의 격차로 1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비록 오차범위 내 박빙이긴 하지만 문 후보에게 1위를 내주었고요. 눈여겨볼 지점은 아까도 영남권에서 홍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격차가 없습니다. 홍 후보가 22.9%. 그러니까 홍 후보가 상승세, 소위 이제 영남권에서 상승세가 확실하군요.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이번 주 후반을 거치면은 제 예상으로는 홍 후보가 TK에서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까지만 하죠, 오늘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속 가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대 표심이 어떻습니까? 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후보가 속된 말로 꽉 잡고 있었던 연령대였는데, 네. 물론 30대, 40대는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 20대의 다수가 심 후보 쪽으로 상당폭 이동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지지율의 상승은 20대로부터 나오는 거군요, 지금. 예, 네. 그래서 2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유지를 했었는데 20대에서? 예, 20대에서 심상정 후보가 연령대 20대에서 2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17.1%로. 안철수 후보는 11.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정 후보의 상승세는 연령대를 보면은 20대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개혁 올려드려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안 됩니다. 예, 이번 조사는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시다 보니까. 예, 민감합니다. 사흘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20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11.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판일기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축 김재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심플하죠?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제가 이게 중반쯤 되니까 네. 좀 기력이 딸리는데. 이 수요일 다 목요일은 말이죠. 항상 약간 붕 떠 있습니다. 그렇죠. 차분해지죠. 네, 새벽까지 아니 이게 제가 수요일 날 뭐 진행하는 방송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또 새벽에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죠. 안 그래도 목이 요즘 갔는데 점점 어쨌든 자 지금 도시건축은 아니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뭡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대선 공약 중에서 공약에 어떤 것들을 있는가 검증하는 이제 요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근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 하셨는데 뭐 솔직히는 이래요. 별로 대세의 지장은 없는 이제 이게 좀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4대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들을 다 내놓으셨어요. 4대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 그러니까 4대강의 문제. 네. 그러니까 지금 녹조라떼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4대강 대해서는 관련 공약이 다들 후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5명이 다 낸 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단은 환경단체 쪽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정확하게 질문지가 갑니다. 그리고 특히 4대강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환경 공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원전 관련 문제, 또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한꺼번에 질문지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죠. 그런데 이제 답변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 사람의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죠. 근데 예상하시는 대로일 거예요. 지금 5명의 유력 주자가 있다. 일단 토론회에 나오는 5명의 주자. 어떻게 5번 번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번호 1번부터 해야죠. 1, 2, 3, 4, 5번. 1번부터.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사한 군끼리 묶어. 아니야. 이렇게 해 보죠. 그러니까 4대강의 복원이나 재자연화에 가장 소극적인 사람. 거꾸로. 네. 가장 4대강 문제를. 가장 소극적인 사람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4대강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원죄가 있는 사람이. 원죄가 있는 사람이겠죠. 당이겠죠. 당의 후보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이렇게, 홍준표 후보는 특히 경남도지사 하면서도 이거에 녹조라떼나 이런 거는 4대강 보호 문제가 아니다. 여기 원래 오염원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니까 아예 복원 얘기 같은 건 입에 담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이왕 4대강에 물을 이렇게 많이 담아놨는데 이 물을 어떻게 잘 쓰도록 하는 게 좋겠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겠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물을
이렇게 이 포렇게 된 물을 갖다가 이제 어디에 물이 모자란 지역에 어떻게 보내느냐 뭐 이렇게 이제 후속 4대강 사업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이제 이런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답을 내놓으시고 비슷한 당 출신이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나아요. 지금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후보는 녹조나 환경 문제는 4대강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이 4대강 때문이 아니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없고. 물론 이제 수질을 모니터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모니터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나. 모니터는 원래 해야 되죠. 원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모니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 단계 더 앞에서 모니터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죠. 모니터를 강화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은 수문을 열어서 지하 수위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문을 열어서 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까지도 얘기하겠다.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녹조 문제가 심각한 것은 4대강과 상관이 있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그 해법으로 모니터 강화하고 수문을 개방을 잘해서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히 좌파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고요. 우파. 보수 진영의 해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저도 오늘 정신이 없는데 정신 차려주세요. 약간의 적극적으로 보건을 생각을 하는 쪽으로는 가장 저기는 사실은 세 분이 좀 비슷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상중하로 따지면은 하 쪽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수문 상시 개방하고 모니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철거하는 것까지 하겠다. 거기까지는 똑같고. 여기까지는 세 분이 다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이 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좀 달라지는 게 일반인들은 다 비슷해 보이죠. 일반인들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이거죠. 문재인 후보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4대강의 문제는 4대강을 복원하고 재자연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기 대재앙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실현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 응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적극성이 다릅니다. 역시 이제 그 적극성은 문재인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4대강의 혈세 낭비와 이에 관련된 비리를 조사하겠다.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로 풀되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 4대강 비리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래서 혈세 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앙이 아니니까요. 이게. 이게 자연재앙이 아니라 인공재앙이기 때문에 특히 한 개인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 부분을 빼고. 그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자연을 복원하고 환경 문제로 접근하는 것까지는 유사한데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책임을 따져야 된다까지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가장 센 사람은 역시 신불리 선생님이십니다. 인식하고 있는 신불리는 정답 비슷하네. 복원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자연화라는 표현을 제일 가장 적극적으로 쓰실 뿐만이 아니라 조사와 비리 조사와 이 부분에 이명박을 청문회 앉혀놓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공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앉히겠다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겠다. 공약 안에 있어요? 네네. 아니, 이제 제가 얘기할 때 공약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로 하는, 이제 이게 리포트로 나온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게 다 뉘앙스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하는 거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 하죠. 그러면은 이제 가령 신불리는 엄청나게 세게 몇 번을 얘기를 했고 문 후보는 그 후보다 조금 더 얘기를 했고 조금 덜 얘기를 했고 조금 덜 얘기했고 그다음에 안 후보는 거의 얘기는 안 하고 책임 소재 부분은 얘기를 책임 소재 부분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예 거의 언급을 안 하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쪽에. 이게 이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본인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4대강 사업 강행되고 그랬을 때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게 모든 국회법을, 이제 국회에 대한 법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거의 예산만
강행시켜가지고 강행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통과될 때 얼마나 세게 했었느냐. 그때 나섰던 분들임을 제가 직접 목격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때 원내대표고 이랬기 때문에 가장 앞에 나섰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시? 네, 당시에. 그리고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이었다. 네, 솔직히는 국민의당에 며칠 전에 논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명박이 잘못한 거지만 공범은 문재인이다. 뭐 이런 논평이 나왔어. 4대강 공범은 문재인.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하는 소리야? 그때 문재인은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야 했더니 민주당이 그때 공범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만약 공범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그 논평을 발표하시는 분이 그때 원내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정치공사라는 게 원래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냐면 제가 국민의당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당시에 제 속마음은 박정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했거든요. 좀 더 세게 반대해줬으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반대하고 뒤에서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박사님,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박사님이 보시기에 4대강 해법으로 지금 기존의 후보들이 내놓은 거에서 그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 빼고 그냥 해법만 따졌을 때 이제 재앙이 발생했으니까 혹시 빠뜨린 게 있습니까? 각 후보들? 아니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게 누가 어디서 하느냐? 가령 국토교통부가 하느냐, 아니면 무슨 뭐 위원회를 통해서 하느냐, 이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수질 관리와 수량 관리. 지금 이제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게 4대강 사업이 가장 잘못된 게 4개 강을 그냥 묶어서 통틀어서 한 해법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제는 4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강을 달리 봐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모니터하고 모니터를 안 해서 모니터를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철거하느냐 아니면 수문을 상시에 열어놓고 하느냐 아니면은 몇 개나 허물고 뭐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법으로 나올 테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글쎄 약간의 적극성과 소극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네 적어도 3당은 근데 다만 4대강의 비리 그 다음에 이 혈세 낭비에 대한 조사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강도 높게 나올 수 있느냐는 이제 다르죠. 그거는 여러분의 심정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전문가로서 이번 대선의 토론회에 4대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것도 좀 아쉬우시겠네요. 아니, 그거는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있어요. 어떻게 솔직히 지난 4번 토론이 워낙 안보하고 경제인데 다음이 경제 토론이고요. 마지막 토론이 사회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토론 때 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태도를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첫 번째 대통령 후보인데 우리 아직 시끌시끌하고 내부에서도 저는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만 보고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저 길로 옳은 길로 가라 그러면 제 용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뉴스 현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이 단일화 국면에서 분명한 얘기는 뭐냐면 5월 9일 날 투표소에 가면 내 이름이 있을 거다. 네. 그렇죠. 인쇄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쇄될 지금 이제 단일화 시한을 그때로 잡았는데 29일요. 네, 나는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네. 투표소에 가면 내 이름이 있을 거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번 후보 짚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울산 찾았습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라는 곳과 정책협약식을 열었는데 이것은 국내 8개 조선소 노조가 연대한 단체입니다. 또 협약식 직후에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한 20대 남성이
TV토론에서 송소수자 편에서 시간 할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발언하자 심 후보가 해당 남성을 껴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또 탈핵운동 관련해서 탈핵하겠다라는 서명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회 때 홍준표 후보가 자기 지지층만 정확히 자극한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 역시 자기 지지층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유세를 해보면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30km 이내에는 비상계획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30km 내에 370만이 살아요. 그 다음에 월성 30km 안에는 130만이 살아요. 그 안에 다 월성 보리 비상계획 구역에 우리 울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네. 원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최고 피해 주민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 울산에 가서 사실 울산의 이 현장에는 이제 조선업종 노조연대 그렇죠. 정책 협약식 맺는 곳에 가서 조선업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 네, 부울경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약식도 했습니다. 자, 각 후보들의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주요한 발언들이 있었는지 짚어봤고요. 자, 지금 최순실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죠. 네, 뇌물죄와 관련된 게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뇌물죄와 관련된 재판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뉴스로 들었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으로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참 특검에서 나왔던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정과 부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전 자택에 돈이 있다라는 장시호 씨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특검 가서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공판에서 나온 이제 증언 중에 기자들이 캐치한 대목인데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돈으로 결국 그 정유라 씨와 그 딸을 학교도 보내고 평생 여기서 평생이 중요한 거죠. 평생을 그 돈으로 키워주라는 건데 평생이면 얼마일까요? 본인 정유라 씨하고 그리고 그 자녀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일가의 씀씀이로 보자면 이게 10억 20억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10억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모녀가 손자가 어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집안의 씀씀이로 보면 몇백억에서 막 1,0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성완종 당시 사건 때 비타500에 가득 채우면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5만원권으로. 네,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박스에 대충 10억,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금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금고가 커봐야 아마 사과박스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네. 10개 들어가도 100억대인데 100억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을까. 예. 5만원권으로 그 금고를 가득 채웠다.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쪽 집안의 규모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현금도 있고 뭐 채권이나 혹은 금괴 이런 형태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JTBC 토론회에서 벌어졌던 동성애 공방이 어제 하루 계속 이슈가 됐습니다. 애초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이슈를 제기했고 그 이슈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득이 될 것인가 하는 선거공학적 계산과는 무관하게 이 이슈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등장했다는 자체는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대선 당락을 가르는 키워드는 수십 년째 지역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에서 겨우 2개의 키워드가 수십 년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동성애 이슈는 이미 수십 년간 논쟁되어 왔던 서구사회조차 여전히 가장 첨예한 쟁점 사안일 정도로 복합적인 이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종교와 상식, 인권과 법, 그리고 혐오와 사회적 감수성의 관점에서 다음 대선에서도 이 이슈가 계속 등장해 논쟁되어지길 개인적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사회의 집단적 성숙도는 얼마나 다양한 이슈가 얼마나 폭넓고 진지하게 논쟁되어지는가에 달려있으니까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주한미군이 운영할 사드 장비가 어제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전격 반입됐습니다. 대선 전에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군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만약에 1주 후에, 2주 후에 배치될 거였다면 이렇게 설명 안 했겠죠. 예. 군도 다음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안보 보좌관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음 대통령과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사안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바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미국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강력히 요청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데 다음 정부에서 이제 철저히 따져야지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후보들은 당연히 입장을 내놨죠? 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강한 유감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쭉 후보.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환영하는 뜻을 밝혔고요. 안철수 후보는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 대신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오랫동안 찬성해왔던 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일방적인 기습 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천 무효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컷이 있으니까 각 후보에게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행돼야 됩니다.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정주력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다. 자, 한 번에 쭉 연결해서 들려드렸네요. 심상정 후보는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밝혀서 지금, 어제까지는 컷이 따로 없었어요. 네. 오늘 따로 입장이 나오면 내일 소개드리기로 하고. 본인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입장대로 말을 했죠, 거의. 예. 네, 그렇죠. 심상정 후보 음성이 없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차기 정부에서 사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살짝 다른 그러니까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생략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따로 했어요. 이제 찬성 입장이긴 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전격 반입은 문제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드 문제는 그래서 아마 다음 남은 두 번 토론회에서 지금까지하고는 또 양상이 다른 논쟁이 오가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다음 정부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찬반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미 들어온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자, 물론 남은 토론회가 경제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슈들을 한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대선 후보들이 자기들이 할 말이 있어 하게 될 때
토론 사회자들이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네. 유일하게 점프 훈련했습니다. 점프 훈련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겠지 뭘. 자, 빨간 마루아들이 다 제 제자들입니다. 아무튼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부를 맡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양 후보 빙의 토론을 한번 할까요? 잠시 후에.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바른정당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몇 갈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이. 세 갈래는 기본이라고 봐요. 기본이라고 봐요. 없는 집안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어요. 또 겸손을 안 하니까 말이야. 이거는 죄송합니다. 바른정당 무슨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공동체라고요? 이제 참 저 공동체도 이제 또 볼만하겠네. 근데 콩가루 집안이 나서서 후보 단일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 되겠어요. 이게 바른정당은 밖에서 공격을 안 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세 갈래가 어떻게 갈려져 있습니까? 사실상 갈라질 갈래라도 있어요? 분당하고 창당을 해서 좀 따뜻하고 깨끗한 그런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네. 특히 유승민 후보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네. 국민들은 이런 새로운 보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는커녕 여전히 고정적인 3% 거의 무관심 때에 비슷한 그런 관심은 많이 가져지는데 그 관심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관심이 지지율로 이렇게 전환되지는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이 저희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보수의 지향점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만은 국민들이 니네들 이야기하는 거 그 현실적이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국민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쫓는 게 또 우리들의 새로운 보수 가치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세 갈래가 어떻게 갈립니까? 하나는 뭐 그렇지만은 완주 유승민 후보가 계속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뭐 국민의당과 또 연대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기류는 안민석 의원이 늘 위장의원 관계라고 늘 밝히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다시 후보 단일화를 가져가는 그런 세 갈래 길이 있겠죠. 누가 어떤 어느 새가 제일 강하죠 지금? 어느 새가 굳이 강한 걸 이렇게 계량치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팽팽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난번 의원총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33명의 의원 중에 외국 출장 가고 이런 의원들 한두 명 빼고는 발언자 중에서 이 3자 단일화. 그러니까 반문 패권 저지를 위한 3자 단일화? 3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쪽의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원들은 한 대략 7명, 7, 8명 선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20명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벌써 TV 토론에서도 당사자도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3자 대상이 되는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단일을 주관하는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범보수연합 이런 단체에서 각 후보 진영이 한꺼번에 모여서 단일화 논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입장의 차이가 크니까 각 당별로 어제는 바른정당, 오늘은 자유한국당
내일은 국민의당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입장을 들어서 조율을 좀 시도하는 방식. 물밑에서 뭐 한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유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행위로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밝혀드리는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금 저 방식의 인식과 이 상황 인식과 또 대처 방식은 결코 집권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한 10여일 전에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와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손석희 사장만 그걸 이제 계속 커팅했고 개입해서 룰대로 하자고 원래 약속한 대로. 거기서도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사법정책 관련이라면서 정치권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번의 토론회가 이제 선관위 주간 토론회고 그리고 손석희 사장 정도로 토론을 개입해서 정리할 만한 사실 그런 역량이나 방송 경험이나 캐릭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좀 아무 이슈나 막 등장할 겁니다. 예. 자, 각 후보들의 어제 하루 행보 좀 짚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안보 행보를 통해서 안정감 있는 후보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군, 경찰,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국방안보특보단 출정식에 참석해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거수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삼국지 백전노장 황충이 자신의 품에 왔다라면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1000명의 황충과 함께 진짜 안보정권 창출에 나서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출정식에 또, 혼란이 있었죠. 예. 네, 성소수자 회원 10명 가까이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연행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경찰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처벌에 반대한다고 하긴 했는데, 현행무역으로 잡혔으니까요. 이 이슈는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판을 전체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이 이슈가 그렇다고 사라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후보는요? 홍준표 후보는 대구 찾아서 지지 호소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TK표를 다지겠다라는 건데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보수층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대지흥분제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80%만 복원하면 이깁니다. 지금 급속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선에 나왔을 때 마약을 했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고백을 한 참여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그거 다 용서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준표 후보 특유의 화법입니다. 네. 네. 이게 용서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일인데 네. 비교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칭 대지흥분제 논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뭐랄까요 돌파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 사안을 어쨌든 돌파해내고 있긴 합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면. 자, 다음 후보는요? 안철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에 처음으로 강원도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마크롱 프랑스 대선 후보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1번 당, 2번 당 모두 비판했습니다. 컷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원내의석 하나도 없는 신생 중도정당 후보입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의 60년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대선에서도 국민들께서 그 같은 대변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 깨부셔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프랑스 대선을 직접 언급한 우리 후보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예. 프랑스 대선의 의미를 짚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제 본인이 이제 의원수가 너무 적지 않냐라는 공격을 받는 데 대해서 프랑스 대선을 들어서 이제 반론을 한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보 단일화 이야기하는 쪽이 음해하는 쪽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바른정당이 음해를 한다는 건가요? 네. 아마도 이제 후보 단일화 할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는 민주당이 하는 얘기겠죠. 예. 자, 다음 후보요. 네, 유승민 후보는 최근 단일화 논의에 다시 한번 완주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예. 어제 서울에서 유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일일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질문을 직접 받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바른정당의 그거를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뺐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좀 압수수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대면 조사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놓쳤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뉴스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없어졌겠죠. 아마도. 이미 또 그 집을 팔았고요. 팔았던 것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장시호 씨의 지금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이라면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고 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났냐고 할 수 해명이 안 되니까 출처가 집을 팔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사라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게이트 관련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별도의 특검이 혹은 법률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간단하게 정하면요. 네, 박채윤 씨도 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8일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박채윤 부부 사업에 특혜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채윤 씨는 특허 분쟁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직접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진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이걸 해결해달라고 부탁드렸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 보면 본인은 특허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허 분쟁 자료 가져오라고 요청해가지고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특허 분쟁의 당사자인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중소기업 지원인이 이런 걸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의원인데 그죠? 개인 의원의 이권 분쟁인데 대통령이 왜 걱정을 해서 거꾸로 대통령이 그거 가져오라고 했느냐. 갖다 준 게 아니라 요청.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건데 과거에 최순실 씨가 중국, 중동 여기에 이제 미용 성형 센터 프랜차이즈를 진출하려는 사업을 계속 구상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죠. 무리하게 중국 VIP도 막 그런 실수를 해준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외교상의 무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자신의 이권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권 사업인 그리고 이권 사업이 분쟁에 걸렸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개인 의원이 겪고 있는 작은 분쟁을 가져와 보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사업의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최순실 씨의 노력이었고, 예. 그 구상 속에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또 찾아낼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특검이 밝혀낸 거는 사실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자들입니다.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갑자기 또 특전사 출신을 들고 나오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저는 사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고요. 예. 지금 빨간마우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다 제 제자들인데요. 예. 근데 문재인 후보와 저는 정권 교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 공동체인데 문재인이가 안민석이고 안민석이가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보 맡겨주시면은 전쟁 억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돈 주고 돈이나 백으로 군대 빠지고 총 쏠 줄 모르는 그런 대통령에게 안보 맡겨서 되겠습니까? 총 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의관들은 총 안 써요. 아니, 그래도 사주훈련 단기 사병들. 지금 총 주면 총 못 쏠 거요? 아니, 그래도 입대해서 훈련 받고. 김성태 의원님은 방위 출신 아니세요? 늘 그렇게 안민석 군사훈련 하잖아요. 안민석 의원 부인이 그렇게 좀 겸손하고 사람이 좀 진중해지라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겸손하지 않고 진중하지 않은 자세로. 아니 궁금해요. 방위들도 총 연습합니까? 예? 1970년대 나는 군대 생활을 동부전선에서 한 사람이에요. 육군 병장으로 그도 35개월 동안 해냈어요. 저는 40개월 공군 장교했습니다. 그게 그만하시고요. 궁금하지 않고 두 분이. 봉급은 많이 받았겠네.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낙하산 점